네, 안녕하세요. 엔투 세무의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영 세무사님과 주택세금에 대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그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네.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거꾸로 네.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이 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을 때도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이사 가는 과정에서 네. 새로운 주택을 하나 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기존 주택을 팔면은 이건 투기 수요가 아니니까 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시적 2주택이거든요. 네. 일시적 2주택은 대부분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 집을 좀 사고 싶어요. 자기 집이 하나 있고 새 집을 사고 싶은데 새 집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새 집을 바로는 못 사고 조금 있다가 새 집으로 바뀔 권리 있죠. 그 권리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합원 입주권이잖아요. 그럼 이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게 초보자분들이 기존 주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절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규 주택을 사야 돼요. 또 우리 저번 시간에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주택 가지고 있는 자가 입주권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은 절대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투기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운 특례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거 사항에 있는 일시적 1주택 입주권 특례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비과세를 이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사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과 똑같은 거죠.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 취득한 다음에는 얼마 만에 팔아야 되냐면은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하고 완전히 똑같죠. 요거는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입주권 취득하고 3년 안에 그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준공이 되면은 그러면은 종전주택을 팔 수 있겠죠. 네. 종전주택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새 아파트로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뭐 조합에서 분쟁이 있거나 또는 뭐 조합장이 뭐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거나 이런 문제로 또 시공사하고 그 공사비 갈등이 있거나 이러면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게 이 조합원의 귀책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어떤 특례가 있냐면은 똑같이 종전주택 보유자가 1년 이상 경과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삽니다. 그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면 되냐면은 이 입주권이 언젠가는 새 아파트로 준공이 되겠죠.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팔면 우선은 종전주택은 비과세 해줍니다. 대신에 이 입주권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파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라는 게 있어요. 진짜 네가 실수요 목적으로 이 입주권을 샀다는 걸 입증해라. 그럼 어떻게 입증하냐면은 저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준공이 되죠.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전 세대원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 간 집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사후관리가 다 끝나서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그냥 비과세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비과세가 취소되고 세금이 그렇죠. 추징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종전주택을 팔고 비과세 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그 집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사를 안 갔거나 또는 이사를 갔는데 1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1년을 안 채우고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가버렸다. 그럼 사후관리 위반이잖아요. 위반이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취소되고 심지어 가산세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이익이 있는 거죠. 이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있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사후관리 위반하는지 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죠? 전입신고를 계속 떼보나요? 그렇죠. 이제 국세청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국세청 근무 안 해본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먼저 방금 그 특례 있죠.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왔는데 아까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사후관리가 없어요. 근데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팔면 사후관리 있다고 그랬죠. 딱 그 특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세무공무원이 계속 이거를 뭐 본인이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직원은 또 인사이동으로 다른 세무서 갈 거고 전산상으로 딱 사후관리를 체크를 해놔요. 사후관리 체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한 2, 3년 지나서 이 전산으로 이제 사후관리 점검이라고 이게 자료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후임자가 그 사후관리 출력된 그 문서를 보고 이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먼저 봐요. 그 주민등록등본을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선 전입신고가 3년 안에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됐는지 한번 보고 근데 전입신고는 돼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이내에 다른 데로 이사 갔는지 또 봅니다. 1년 안에 이사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년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산으로 다 사후관리해서 이제 꼭 위반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예 몰라서 위반한 사람도 있고 알았는데 그때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냐? 뭐 있어요? 없죠. 애가 뭐 갑자기 학교가 멀리 됐다던가 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유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유가 네. 세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전 세대원이 이사 가서 그 집에서 1년 이상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대원 중에 일부가 취약, 네. 근무상의 형편, 네. 뭐 질병 치료 네. 이런 사유로 네. 세대원 중 일부가 전입을 못했거나 일부의 중도에 퇴거했다. 네. 1년을 못 채우고 네. 그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전 세대원이 다 나가는 경우는 예외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명의가 네.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네. 남편이 저기 지방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네. 그래 다른 가족들은 이 집에 계속 살고 네. 집주인은 딴 데서 산다. 네. 그건 가능하다는 그것도 말씀이시죠?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집 주인이든 다른 세대원이든 네. 아까 근무상의 형편, 네. 뭐 취약, 질병 치료 이런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제 다른 곳에서 전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 나머지 세대원들은 살고 있었다. 그러면 사후 관리를 준수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네, 그렇군요. 그건 합리적이죠. 네.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네. 이게 가슴에 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세법을 공부해서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거하고 모르고 대응했을 때 얼마 큰 차이가 있는지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대치동에 가보면은 네.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고 있어요. 네. 대치동에서 유일하게 신축 아파트인데 그게 예전에 청실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이 납세자가 청실 아파트 조합원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청실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이 되니까 어느 순간 멸실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지인처럼 그 멸실된 아파트, 멸실이 시작되고 공사를 시작되면은 그 공사 기간 중에 내가 거주할 집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거주할 집을 이분은 하나 샀어요. 어떤 걸 샀냐면은 여기 아크로 리버파크 있죠. 아크로 리버파크가 예전에 미분양이었거든요. 2013, 14년도에 이렇게 분양을 할 때 저층이 미분양이 돼서 이분이 그 미분양 아파트를 샀습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샀어요. 한 13억대, 84제곱미터를. 그래가지고 그게 2016년에 준공이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그 레미안 대치 팰리스 재건축으로 이제 항상 공사 기간이었거든요. 그 공사 기간 중에 이 사람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준공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만간 이제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뭘 팔았냐면은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준공돼서 이제 세를 주고 있었고 그 아크로 리버파크 살고 있다가 아크로 리버파크를 판 거예요. 근데 언제 팔았냐면 그게 19년도였습니다. 근데 19년도는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이 이럴 때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은 양도세 중과될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중과 규정 잘 모르고 세금 하나도 못 돈 분이었거든요. 근데 양도 차액이 거의 18억이어가지고 네. 엄청 많았죠. 중과가 돼버린 거예요, 양도세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근데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양도세를 많이 알지만 18년도, 19년도 양도세 잘 몰랐어요. 몰랐죠. 네. 그래서 이 당시 중과가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해가지고 이분은 중과를 받은 게 아니고요. 세금을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 대체주택 비과세가 엄청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분은 대체주택 비과세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얻어 걸린 건데 만약에 이분이 저를 안 찾아오고 그냥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는 걸 다 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체주택 비과세 같은 특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대체주택 비과세가 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사례로.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요 그림 한번 볼게요. 2013년 10월에 취득한 A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요. 네. 그 다음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그러면 멸실이 됩니다. 멸실되면은 이제 공사를 시작할 텐데 공사 기간 중에 내가 살 집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사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서 내가 2017년 10월에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 겁니다. 세법에서는 이 B주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체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공사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이걸 대체주택이라고 그러고, 이 대체주택에 이제 우리 가족이 이사가서 이제 살고 있겠죠. 네. 살다가 지금 우리는 나중에 이 재개발 재건축 진행 중인 A주택이 새 아파트로 준공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2022년에 준공이 되면은 이 준공된 새 아파트로 나중에 다 이사 갈 거예요. 네. 그럼 이사 가려면은 이 대체주택을 팔고 이사 가겠죠. 네. 근데 이 대체주택을 팔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대체주택의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례에서 아크로 리버파크 그 대체주택은 원래는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 주택 취득한 다음에 취득한 두 번째 주택이잖아요. 두 번째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안 해줘요. 일시적 주택은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주잖아요. 그 일시적 주택은 또 신규 주택 사고 3년 안에 팔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대체주택은 절대 비과세는 안 돼요. 일시적 주택으로는. 네. 근데 여기 사례에 보시면은 이 대체주택은 투기 목적도 산 게 아니죠. 네. 이 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실수요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대체주택도 비과세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특례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5항의 특례인데요.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이 대체주택은 이 A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도 안 났는데 취득했다. 그러면 너무 빨리 산 거죠. 네. 이건 투기예요. 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난 뒤에만 사면 돼요. 네. 가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관리 처분 인가 나고 사면 안 되는 거냐?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업 시행 인가만 난 뒤에 사면은 무조건 가능하고, 요 대체주택은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이 집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가끔 이거 2년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1세대 1주택은 2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이 대체주택은 1년만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1년을 계속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띄엄띄엄 살았는데 합해서 1년만 채우면 될까요? 띄엄띄엄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문에 계속해서 거주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전문 용어로 통산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대체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면은 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준공일, 즉 사용 승인일 전에 팔아도 되고요. 네. 보통은 사용 승인 나고 팔겠죠.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예전에 이게 2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23년 1월 12일자로 개정이 돼서 3년 안에만 팔면 먼저 비과세를 받아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사후 관리가 적용됩니다. 사후 관리가 뭐냐? 새 아파트가 준공되고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해서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후 관리가 다 끝납니다. 사후 관리는 앞에서 한 거랑 똑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체주택 비과세에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2023년도에 유권해석이 변경이 됐어요. 네.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변경한 내역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걸 놓쳐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대체주택 비과세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공사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 1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럼 이 사람은 투기 수요자잖아요. 네. 이 경우에 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사면 비과세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반드시 재개발, 재건축 진행 중인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은 괜찮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2주택. 투기가 아니니까 네. 그 외에는 절대 비과세가 안 된다. 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세무사님, 그 얼마 전에 네.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서울의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풀렸는데 네. 토지거래 허가 네. 구역으로 많이 묶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네. 이제 부동산 정책도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 혹시 세금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좀 충격이긴 했죠. 네. 기존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부 지역만 좀 묶여 있었잖아요. 네. 뭐 대치동, 삼성동, 잠실 네. 이쪽만 이제 묶여 있었고 용산 일부하고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잠깐 오세훈 시장이 풀어줬다가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네.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강남 상과구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 거래 전부를 토호제로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토호제로 묶이면 세금이 바뀌는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세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은 우선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은 실거주자들만 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갭투자는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 네. 근데 입주권에 대해서 입주권은 사실 당장은 아파트는 아니죠. 네. 근데 곧 아파트로 바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합원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모순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사실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만 허가를 해주겠다. 네. 근데 지금 멸실된 입주권은 실거주가 당장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당장 실거주가 불가능한 것을 거래했을 때 허가를 내줄 거냐? 지금 지자체는 안 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는 순간 실거주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은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증여입니다, 증여. 네. 매매는 당연히 허가가 거의 안 나요,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이제 증여는 허가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지금 토지거래 허가는 매매만 허가를 받게 돼 있지 증여는 허가밖에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멸실된 입주권은 증여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우리 부담부 증여는 채무 승계액 부분은 양도로 보잖아요. 양도가 즉 매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멸실된 입주권을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할 때 그 채무까지 같이 넘기는 조건의 증여, 즉 부담부 증여를 해버리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납니다. 그 자녀가 실제로 거주해도요? 지금 이제 멸실된 입주권 당장은 거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가 되면은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는데 네.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 증여는 그냥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부담부 증여가 껴 있을 때. 그럼 입주권은 당장 살 수 없으니까 부담부 증여가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냥 주택이다 네. 라고 하면 부담부 증여 가능한 건가요? 자녀가 들어가서 사는 조건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부 증여는 매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임대인이 들어가 있. 그렇죠. 이제 전세 있으니까.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자녀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부담부 증여가 돼버리면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은행 대출인 경우도 있잖아요.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 증여는 가능하죠. 네. 네. 사실 세무사님 제가 네.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고 싶습니다. 네. 네. 증여해 주실 분이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네. 저희 아파트가 좀 있으면 재건축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증여를 받자니 금액이 너무 비싸서 네.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저희가 앞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시기 네.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포에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 재건축 아파트를 자녀들한테 증여할 때 어떻게 해야지 증여세를 제일 줄일 수 있냐 네. 이런 문의 많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요 재건축 아파트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 자료 준비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